자, 우리 보죠. 그러면 요 5번 문제 보면 요것도 이제 난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난도 상의 문제고요. 좀 정답률이 낮았던 그런 문제. 50%대예요, 정답률이.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전형적인 추론 문제죠. 일단 제시문 순서하고 이렇게 선택지 맞춰서 보다 보니까 3, 4번을 먼저 볼 거예요. 3, 4번 보면 3번에 내용도 상당히 길죠. 포스트 휴먼은 인간의 현재 상태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존재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포스트 휴먼이 인간의 현재를 뛰어넘지만 형태가 어떠할지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형태를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보면 포스트 휴먼은 건강 능력, 건강 수명, 인지 능력, 감정 등의 측면에서 현재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현재 인간보다 뛰어난 측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개념이 새로 구성될 것이다. 그러면 요거 1문단 먼저 볼게요. 1문단. 자, 1문단에 포스트 휴먼은 기본적인 능력이 현재 인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더 이상 뭐라고요?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러면서 나와 있어. 그러면 지금 보세요. 현재 인간을 넘어선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다는 거니까 4번에 현재 인간보다 뛰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죠? 현재 개념으로는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으니까 그러면 포스트 휴먼 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새롭게 구성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뒤에 보면 건강, 수명, 인지, 감정이라는 인간의 세 가지 주요 능력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능력에서 현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 한계를 엄청나게 넘어선 경우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내용, 이것도 역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 3번에 현재 상태를 뛰어넘는다라는 것도 부분적으로 확인이 되고요. 특히 이 문단의 6번째 줄 보시면, 그죠? 이 문단의 6번째 줄 보시면, 자, 이러한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 지금은 정확하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현재 인간의 상태로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신체나 의식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일단은 뛰어넘는 능력을 갖고 있기는 한데 뭡니까? 어떤 존재일지 지금은 정확하게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면 정확하게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은 뭡니까? 형태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1번, 3번도요.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비슷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걸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막상 여러분들 풀게 해보면 3번하고 4번을 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1번과 2번이죠. 한번 보니까 1번 보니까요. 포스트 휴먼 개념에 따라 제시되는 미래의 존재는 과학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른 영향을 현재 인간에 비해서 더 크게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포스트 휴먼 개념은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다양한 과학기술을 이용해 보완해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에 뭐 된다? 귀결된다. 우리 귀결된다가 무슨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그죠?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귀결된다. 그죠? 그러면 지금 보면 3문단에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 포스트 휴먼은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뭐일 수 있고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체를 버리고 그죠? 슈퍼컴퓨터 안에 정보 패턴으로 살기를 선택한 어떤 형태? 업로드의 형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개선들이 축적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포스트 휴먼이 존재하는 양상을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 둘,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는요 뭡니까? 신체적 결함을 과학기술을 이용해 보완한 그 다음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인간형의 탄생에 뭐 된다? 귀결된다는 얘기는 결국 몇 번만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만? 몇 번? 2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이죠.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개선들이 축적된 결과라는 거죠. 이게 신체적 결함을 보완한다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생물학적으로 개선한 건데 그러면 2번은 포스트 휴먼이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양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3번으로 뭐 된다고 해서는 안 돼요. 귀결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로 결론 지어진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래서 요거 신체적 결함을 다양한 과학기술을 이용해 보완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이 중에 하나이다라는 얘기는 가능한데 포스트 휴먼일 수 있다는 가능한데 귀결이라는 말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패턴을 어떻게 많이 설명을 했나요? 이런 거죠. 제시문에서는 지금 1번, 2번, 3번, 그죠? 세 가지 가능성을 언급해주고 있는데 선택지에서 몇 번으로 귀결된다? 3번으로 귀결된다. 3번이 그 중에 하나다가 아니라
귀결된다 그러면 오직 뭐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3번으로만 존재한다는 거니까 1번과 2번을 배제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 추론 문제에서요, 이런 범주 가지고 트릭을 거는 것들 우리가 사실 일치에서도 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적기 파트 1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역도 가능하죠. 제시문에서는 분명히 한 가지 경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택지에서 A 말고 B도 있고 C도 있다라고 확장해도 이것은 적절한 추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귀결이라는 말이 아니었다면 문제가 됐을 텐데 귀결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선택지 2번은요 추론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여기 나와 있네요. 만약 생물학적 인간이 포스트 휴먼이 되고자 한다면 유전공학, 신경, 양리학 등등에서 다양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우리의 두뇌나 신체에 근본적인 기술적 변형을 가해야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포스트 휴먼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이용해서 근본적인 변형을 가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포스트 휴먼 개념에 따라 제시되는 미래의 존재는 과학기술의 영향을 현재보다 더 크게 받겠죠.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따라서 요거 1번도 맞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이 문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고요. 2018년 당시에 이 문제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였습니다. 실제 수험생 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다 맞는 말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만 우리가 이럴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맞는 것처럼 보일 때는, 그죠? 논리 관계, 그 다음에 시간적인 선후 관계, 그 다음에 범주의 문제, 이런 것들 다뤄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 순서대로 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겁니다. 이게 현행 시험에서도 독서 문제가 많이 나오면 이렇게 10개, 10문제, 그 다음에 적게 나와도 어휘 2개 빼고 8문제 정도 나오는데 한 문제 정도는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오죠. 그죠? 물론 올해 국가직, 지방직 본 시험에서 이 정도 난도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는데 나온다면 맥시멈으로 좀 난도가 올라가는 게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거고요. 물론 문항수가 2개, 3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나오면 내가 적어도 이 문제 한 2분 내외로 풀어야 되는데 2분 동안 봤는데 답이 안 보여. 그럼 뭐 해야 돼요? 피해야죠. 싸우지 마. 피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안 풀리면 넘어가야 돼.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뒤에 줄줄이 남아있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천우 신조로 나머지 100문제 다 풀었는데 그죠? 좀 시간이 남으면 그때 돌아와서 보는 거고, 물론 그때까지 시간이 안 나면 보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찍는 수밖에는 없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생에 나라를 구하기를 바라면서.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인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다뤄왔던 방법에 따라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찾고 넘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일정 시간을 초과하면 지금까지 시간 투자한 거 아까워하지 말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기회비용과 매몰 비용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쵸? 이미 써버린 시간이니까 다시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그 시간이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다른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요 한 문제 틀려도 우리는 몇 점 받을 수 있어요? 예. 나머지 다 맞을 거거든. 까다롭게 내는 거 말고. 근데 또 공부하는 사람이 이 점수 받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정말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면 안 되고 문제하고 싸우면 안 돼요. 인생을 어떻게 모든 고난을 부딪혀가면서 싸우면서 삽니까?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다른 데서 좀 득을 얻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생각하셔야 돼요. 자, 물론 우리는 그런 것들 피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논리 정리 다시 한번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6번 한번 가보죠. 자,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요. 개념적인 대응을 생각하면서 짐작해야 되기 때문에 추론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봤더니 1번, 2번은 무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번, 4번은 갈퀴발 도마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무스가 움직이지 않는 것과 생존, 그 다음에 무스가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식물을 가려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3번은 갈퀴발 도마뱀 움직이지 않으면서 먹이 구하고, 그 다음에 갈퀴발 도마뱀이 모래 속에 몸을 묻어 생존 확률을 높인다.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첫째 줄 보시면 대세김 동물인 무스의 경우에 위에서 음식물이 잘 소화되게 하려면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건 뭐 하기 위해서예요? 살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러면 움직여서는 안 된다. 움직이지 않는 게 뭘 위한 선택?
생존을 위한 선택이죠. 음식물을 소화시킨다는 게 생존, 살아가는 것과 연결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추론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무스의 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나뭇잎, 풀줄기, 그 다음에 잡초 같은 섬유질이 많은 먹이를 소화하려면 꼼짝 않고 한 곳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 그죠? 막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나와 있는데 식물을 가려먹는 습성은 확인이 안 되네요. 그죠? 더 이상 무스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한편 미국 남서부의 사막지대에 사는 갈퀴발 도마뱀은 모래 위로 눈만 빼꼼 내놓고 몇 시간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있으면 따뜻한 모래가 도마뱀의 기운을 북돋아주고요. 곤충이 지나가면 도마뱀이 모래에서 나가 잡아먹을 수 있도록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것이다. 그럼 이거 뭐예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먹이가 다가오기를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고 그 다음에 먹이를 먹을 때 움직일 수 있게 에너지를 모으는 거니까 움직이지 않는 방식, 그죠? 뭐예요? 그죠? 여기 모래 위에 눈만 끄놓고 몇 시간 동안 있다가 뭡니까? 먹이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니까 먹이를 움직이지 않으면서 먹이를 먹는다 그러면은 틀린 얘기겠지만 왜냐면 나가서 먹으니까 잡아먹으니까 근데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먹이를 뭐 한다? 구한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3번도 맞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모래 속에 몸을 묻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수분의 손실을 줄이고 사막 짐승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위협에서 벗어나는 게 뭐 할 확률을 높이는 겁니까?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얘도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지문이에요. 일단 알 수 없는 것 그랬기 때문에 선택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죠. 일단 사적인 글쓰기의 출현, 그 다음에 작가와 독자의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 그 다음에 소설은 사적 공간과 관련지어서 출연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희곡 작가에 대한 얘기네요. 낭독을 통해서 교류, 공통의 규범과 같이 여러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희곡 작가의 낭독과 관련된 특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일단 가볍게 잡으시고요. 자, 이거 항상 제가 이제 시간 극복 안 되시는 분들이 자꾸만 뭘 연습을 안 하시냐면 특히 제가 그 부정형 문제에 대해서는요. 선택지의 내용을 우리가 제시문 하나당 한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선택지의 내용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담고 뭐 그 시간에 외우라는 건 안 담고 지문을 읽어나가면서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이러는 거죠. 읽고 보고 하나씩 기억해서 다시 계속 읽고 1번 확인하고 2번 보면서 또 계속 읽고 그러니까 시간은 들이는데 시간이 단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내용을 인지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머리 아프고 귀찮은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반복해서 조금이라도 그 방식에 익숙해져야 그러니까 오랜 시간 들여서 맞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하게 맞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습은 꾸준히 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에 대한 고민과 고집은 가지셔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이에요. 근데 선생님 저는 문제 이렇게 풀 겁니다는 고집 부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게 수험 생활이나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라든가 시간 줄이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열고 고집을 어느 정도는 버려주셔야 합니다. 그죠? 물론 그냥 쭉쭉 읽어 나가는 게 나는 훨씬 더 짧게 걸린다면 그 방법 쓰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자, 1문단의 첫째 줄 볼게요. 소설의 출현은요. 사적 생활이라는 개념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소설의 읽기와 쓰기에 있어서 사적 생활은 필수적인 까닭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설은 사적 생활 그리고 사적 생활이 필수적이다 얘기하면서 뒤쪽에 1문단에 보면 사실은 사적 공간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거든요. 1문단의 5번째 줄에 사적 공간이 실제 생활 속에 구현된다 그러면 선택지 몇 번 관련되는 겁니까? 3번이죠. 소설은 사적 공간에서의 책 읽기와 글쓰기가 가능해진 시기에 출현하였다. 사적 생활이 필수적이고 그 사적 생활에 뭐도 있기 때문에 사적 공간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은 연결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1문단의 7번째 줄인데요. 아마 이 부분 찾으셨을 거예요.
자기만의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는 사람들의 이상이 되었고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의 존재 방식과 글쓰기 행태에 뭘 요구했다? 변화를 요구했다라는 거. 자기만의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그죠? 글쓰기 형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글쓰기 형태가 기존과 달라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가 되는 거니까 역시 개념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문단의 첫째 줄 보면 잘 보세요. 이전의 지배적 문학 형태인 서사시, 서정시 뭐가 나와요? 희곡 등과 달리 소설은 일단 소설의 심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소설과 다른 거네요. 희곡 등과는 달리 소설은 낭독하는 전통이 없어서 그러면 낭독은 뭐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요거 세 개와 연결되는 거네요. 그죠? 또 낭독을 소설이 이상으로 삼지도 않았으니까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청중의 참여를 전제로 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청중의 참여도 세모 범주네요. 소설의 특성이 아닌 거죠. 소설은 청중의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 소설 장르는 여럿이 함께 모여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청중 개념의 붕괴니까 그러면 모여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청중 개념이라는 것도 소설의 특성은 아닌 거예요. 왜? 소설은 그것의 붕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세기는 르네상스 시대와 17세기와는 달리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는 단일 사회가 아니었다. 19세기가 뭐가 나왔을 때요? 소설이 나왔을 때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19세기는 소설이고요. 르네상스 시대나 17세기는 뭡니까? 공통의 규범이나 가치를 나누는 어떤 사회? 단일 사회였다는 거죠. 19세기가 아니었다는 것은요. 그죠? 이런 것들이 소설의 특성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희곡의 특성 찾을 수 있나요? 희곡 작가는 뭡니까? 낭독을 통해 청중들과 교류하면서 청중의 참여죠. 이게 그다음에 공통의 규범과 가치도 다 뭐였어요? 세모잖아요. 그죠?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도 맞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1번인데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거죠. 청중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고 낭독하는 게 바로 직접 소통하는 건데 그건 소설의 특성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사적인 글쓰기는 당연히 소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작가와 독자가 직접 교류하고 소통하는 건 소설 아닌 것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1번은요. 그죠? 다른 범주의 특성들을 엮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추론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죠. 그죠? 물론 3문단 첫째 줄에 사적 경험으로서의 책 읽기에 대응되어 나타난 것이 사적인 글쓰기고 그 다음에 사적으로 글을 쓸 경우에 이야기꾼, 음유시인, 극작가들과 달리 그럼 이게 뭡니까? 이야기꾼, 서사시, 음유시인 뭡니까? 서정시, 극작가가 뭐예요? 희곡이죠. 이런 것들과 달리 청중들로부터 아무런 반응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그러면 이런 이야기꾼, 음유시인, 극작가들처럼 낭독하면서 청중과 직접 소통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내용이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이것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요. 8번 한번 가봅시다. 8번. 옳지 않은 거. 폴 맥카트니가 여기서 나오네요. 그죠? 누굽니까, 이 사람? 가수 비틀즈. 그죠?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스터데이는 지금도 뭐. 있잖아요. 어저께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예스터데이. 그래요? 그 맞아요, 그거. 그죠? 그 노래. 자,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노래 들으면 알 텐데. 그죠? 폴 맥카트니가 그 노래 작곡할 때, 자다가 문득 일어나서 악상이 떠올라서, 즉석에서, 그죠? 쓴 노래라고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오히려 가끔 이렇게 예술이라는 것이 막 계획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떤 영감에 의해서도, 영감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적에 다행이다도 문득 한 번에 쓴 거라고 하잖아요.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부르는. 그죠? 그것도 자다가 문득. 저도 자다가 문득은 아닌데, 제가 문학상 받았던 시가 막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쓴 시가 아니라, 지금은 안 쓰지만 그냥 폭풍 치는 날, 창문 바라보고 비 내리는 모습 보고 문득 뭔가 떠올라서 휙 적었는데, 고치지 않고 휙 한 번에 적었는데, 그게 당선이 됐어요. 오랫동안 고민하고 막 다듬은 건 당선이 안 되고, 그냥 비 막
옆으로 막 날아가는 거 보고 막 그때 쫙 이렇게 한 번에 썼는데 그게 당선이 돼서 참 가끔 그래서 예술이라는 게 사기 같다는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폴 맥카트니 음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는 되게 단순해요. 비판 대상으로 옳지 않은 거는 보죠. 그죠? 폴 맥카트니가 비판하는 거 도축장의 벽이 유리로 되어 있다면 그러면 동물들 죽어나가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었다면이란 얘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는 거. 왜? 유리로 되어 있어서 죽는 모습을 본다면 그게 너무나 끔찍해서 사람들이 동물을 먹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폴 맥카트니가 채식주의를 비판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죠? 물론 뒤쪽의 맥락 보세요. 이는 우리가 식육 생산의 실상을 안다면 동물을 먹을 수 없으리라고 그는 믿었다라는 거. 그죠? 채식을 주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식육 생산의 실상 너무나 끔찍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비판의 대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동물을 먹을 수 없으리라고 한 거니까 동물을 먹는 행위 자체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그다음에 진실을 알고 있고 식육 생산이 깔끔하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안다. 다만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지 않고 고기가 동물에게서 나오는 줄은 알지만 동물이 고기가 되기까지 단계들에 대해서 짚어보려 하지 않고요. 동물을 먹으면서 그 행위가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조차 생각하려 들지 않는 수가 많은데 불편한 진실을 의식하지만 동시에 다른 수준에서는 의식을 못하는 일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불가피하도록 조직되어 있는 게 바로 뭐다? 폭력적인 이데올로기다. 그래서 동물을 먹으면서 동물을 죽일 때 폭력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폭력적인 이데올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동물을 죽이는 거, 동물을 못 것을 하나의 폭력의 묵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몇 번이요? 1번의 채식주의자는요, 비판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 한번 보시면 이어질 내용은 옛날 이런 문제가 다른 집면에서는 안 나오고요. 서울시에서만 가끔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주 옛날 수능 패턴이죠. 그러니까 94년, 3년, 5년, 6년 이런 수능 때는 이런 뒤에 이어질 내용 같은 것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옛날 패턴이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일단 얘는 보죠. 조선시대 임꺽정에 대한 기록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문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명희는 왜 소설 임꺽정에서 그를 의적으로 그렸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그래서 그 근거를 앞서 인용한 명종실록 사관에 도적이 성행하는 것은 수령의 가렴주구 탓이며 수령의 가렴주구는 재상이 청렴하지 못하다. 우리 가렴주구가 무슨 뜻이에요?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재물을 무리해서 빼앗는 것을 가렴주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가혹하게 수탈하는 거. 자, 그러면서 윤원영과 심통원은 외축의 명문 거족으로 무력을 부려서 백성의 이익을 빼앗는데 못한 일이 없었으니 대도가 조정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라라는 기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왜 의적으로 그렸을까? 뭡니까? 관리들이 백성을 수탈했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그래서 이런 임꺽정을 의적으로 그렸다는 거죠. 그러면 몇 번이 돼야 돼요? 그죠? 4번이죠. 관리들의 가렴주기에 시달렸기 때문에 백성들은 임꺽정을 의적으로 상상했을 거야. 그래서 홍명희가 이런 시대 상황을 감안해서, 그죠? 임꺽정을 의적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그죠? 문헌조사라든가, 미화했다든가, 그 다음에 실존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10번 문제는요, 얘가 재밌는 게 글 되게 짧잖아요. 그 다음에 현실과 이론이 뭔지 모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정답률이 60%가 좀 안 됐던 문제입니다. 그죠? 이건 좀 읽어보죠. 이게 제시문 속에 힌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지만 현실 이론 경험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잡지 못하면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죠. 한번 가볼게요. 자, 현실 상황에서 개인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를 넘나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보세요. 기억 없이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작동하는 일반적인 근본 메커니즘,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 없이는 일반적인 근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기억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뭐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근본 메커니즘. 우리 왜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논리 정연하게 일반화한 명제를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근본 메커니즘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론이 되는 거예요. 이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험적 세계의 퍼즐을 푸는 일에 매달리지 않는 한, 그러면 경험적 세계에 매달리지 않으면
이론은 경험적 세계를 반영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타성에 의해서 이거 반영하지 못했으니까 어디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경험적인 세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고, 경험적인 세계는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실제하는 세계죠. 오감으로 느끼는 실제하는 세계를 뭐라고 해요? 현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험적 세계의 다른 말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론이나 현실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모르는 말은 아닌데 정확히 뜻을 좀 인지하고 있다면 맥락에 잡아서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그냥 참고 삼아 이것도 잡아두세요. 다만 10번은 많이 틀린 문제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제가 지난주에 어디에서 초대를 받아서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독립 영화여서 대형 몇 명 봤냐 하면 15명이 안 됩니다. 네, 독립 영화인데 상영관도 많지도 않아요. 멀고도 가까운 해서 우리가 알만한 배우가 박호산 배우. 박호산 알죠? 거기도 나오고 슬기로운 감방생활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머리 희끗희끗한 그분이 남자 주인공이고, 그래서 이 영화 봤는데 독립 영화여서 배경이 술집 하나예요. 다른 배경 안 나오고 술집 배경이고 감독이 실제로 그 술집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최인규 감독이라고, 고 송지린 배우도 나오는, 고 송지린 배우가 마지막으로 찍은 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멀고도 가까운 에서 영화 보고 GV라고 해서 관객과의 대화하고, 그 다음에 감독님이 주인이자 사장인 술집으로 가서 맥주 한잔 얻어먹고, 그죠? 초대받아가지고 잠깐 짬 나가지고, 독립 영화인데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제작비도 못 건질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처에서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나 혹시 여기서 아리아랑의 오전에 잠깐 하나 봤더니 아예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좀 저 같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나중에 하는 데 있으면 한번 보세요. 예. 관객이 10,000원짜리 관객이 1,000명은 돼야 제작비라도 나오는데 지금 택도 없습니다. 그날도 15명 안 되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맥주 한 잔 얻어 먹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서는. 영화에 똑같이 나오는 맥주 한 건데, 독립 영화라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되고, 모든 사람이 대중적으로 좋아할 만한 영화는 아닙니다. 영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 관객들한테 질문하라 그러면 잘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들고서는 영화에 대한 감상 가볍게 그냥 한마디로 서정시 같은 면이 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영화 평론가가 당신의 제 말을 빌려서 다음 이 영화 광고할 때 한편의 서정시라는 멘트를 꼭 쓰겠다. 출처를 밝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 평론가님한테 명함 받고, 예, 이러고서는 꼭 연락하라 그래서 예, 이러고서는 명함 받고 그렇게 연락했습니다. 아니, 그냥 저와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이니까 얘기를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맨날 보는 게 수험생들하고 강사들이다 보니까 좀 다른 세계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분위기 예뻐. 그래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밀란 쿤데라의 불멸이라는 소설을 보면 거기 그런 게 나오거든요. 서정시의 목적은 찬란한 사고로 사람들을 눈부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한 순간을 잊히지 않는 순간으로, 견딜 수 없는 그리움의 시간으로 만드는 데 있다.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딱 그 구절이 생각나는 영화의 장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재밌기보다는 좋게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영화 얘기 나와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한다고 흥행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아니, 상영을 하는 극장이 있어야지 근처에. 그래가지고 영화 사진은 되게 예쁘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호프집 가가지고서는 똑같은 영화에 나온 장면 이렇게 사진으로 2장 이렇게 찍고, 그죠? 여배우님이 있는데 이렇게 요즘 분위기 쉽지 않죠. 그래서 사인 받기도 좀 내 나이 때 애매하고, 셀카 이것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끝나고 가까이 가서 옆에서 예, 잘 봤습니다. 요 얘기만 하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 그래서 뭐냐면 좀 이상하잖아요. 제 나이 때 사인도 그렇고 갑자기 사진 찍는 것도 그렇고.
사진? 아니 근데 뭐 또 괜히 이상하게 또 결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뭐 영화는 영화로 보고 그냥 뭐 직접 출연한 감독 그 연출한 감독하고 배우를 봤으니까 박후산 배우는 안 왔어 못 왔어요. 못 왔고 이제 여주인공하고 영화 평론가하고 이렇게 감독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하더라고요. 영화에 딱 나오는 그 맥주 뭐 무슨 뭐 동네에서 만든 무슨 에일 맥주인가? 그거 한 잔 그래서 따라가서 얻어먹고 집으로 눈누났나 이러고 왔죠. 그죠? 이렇게 와서. 자, 봅시다. 여기서는 영화의 기법 중에 몽타주 얘기를 하고 있죠. 몽타주. 예. 영화에서는 쓰이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선택지 한번 봅시다. 자, 몽타주 효과는 몽타주 효과, 이미지들의 결합, 그 다음에 인상의 새로움, 그 다음에 동일한 장면과 배치와 의미, 그 다음에 몽타주 또 계속 반복되죠. 이어붙인 장면, 영화의 시간 감각, 그 다음에 표정 연기의 실감, 그리고 영상미, 몽타주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우리 왜 제시문의 넷째 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처럼 몽타주에서는 각각의 이미지들이 결합돼서 뭐 새로운 인상을 창조한다 그러면 이미지의 결합, 새로운 인상 창조, 새로운 인상이니까 인상의 새로움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1번 아무 문제 없고요. 그죠? 그다음에 예술가들은 이러한 몽타주의 효과를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위해 사용해 왔고 영화에서 자주 응용되고 영화 이론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는데 영화 자체가 몽타주에 의해서 성립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따로따로 찍은 장면을 뭐 이어 붙이는 조립의 과정이 필수적이다라는 거라서 몽타주가 이어 붙이는 장면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서 슬픈 장면 뒤에 무표정한 얼굴은 슬픔을 억누르고 있는 얼굴. 그런데 같은 무표정한 얼굴이라 해도 어떤 장면을 배치하는가에 따라서 얼굴이 드러내는 감정은 얼마든지 다르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동일한 같은 장면이라고 할지라도 배치에 따라서 뭐가요?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몽타주를 통해 영화 특유의 뭐가 발생한다? 시간 감각이 발생한다. 여기 나와 있네요. 몽타주, 이어붙이고 조립한 장면을 통해서 시간 감각이 생긴다. 그리고요. 어디를 봐도요. 그냥 무표정한 얼굴이나 어떤 장면을 배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지 표정 연기의 실감을 극대화하는 게 몽타주의 효과와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 요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그죠? 얘도 좀 쉽게 확인이 되죠. 12번 한번 봅시다. 12번. 괜히 미안하네. 나 혼자만 영화 봐서. 근데 저기 독립 영화여서 보고 온 거예요. 놀러 간 거라기보다는. 원래는 친한 강사 동료가 남자 강사 동료. 그래서 독립 영화인데 권 선생 같이 갑시다 해서 혼자서 이제 그 홍대 쪽에 그 상상마당이라고 뭐 그런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오랜만에 저도 홍대 쪽 가보니까 20대 때는 자주 갔었는데 연말이고 막 그러니까 막 너무 번잡하고 막 젊은 애들 왔다 그러서 막 너무 막 치이는 거예요. 제가 요즘 동선이 번잡한 데를 안 다니니까 그래서 막 이러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저기 선생님 언제 와요? 그랬더니 미안해 갑자기 보충 때문에 못 가. 그래서 당일날 약속까지 하고 그래서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그죠? 혼자서 그렇게 가가지고서는 질문하고 명함 받고 그러고 온 거였습니다. 정말 아니 근데 또 거기까지 갔는데 안 보고 그냥 들어오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맥주 한잔 얻어 마시러 갔을 때도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군데군데 영화인들 앉아 있고 그죠? 영화인들 앉아 있고 뭐 일반 사람들도 있고 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새로운 세계다 이러고 왔죠. 그죠? 제가 감독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런 영화 또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벌써 한 편 찍었잖아요. 막 그러면서 돈 안 되니까 계속 찍을 마음이 안 든다는 얘기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 돈이에요. 어쨌든. 자, 사원부에서 올린 보고문이다.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 사원부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죠? 그러면 결국에 추론할 수 없는 거죠, 뭐. 문제. 그죠? 일단 1문단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일단 윤리를 잘 지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 2문단이죠. 난리, 임진왜란이라고 해설 나와 있고요. 난리를 겪은 뒤로는 근방이 크게 무너져서 근방이라는 것은 일종의 법도라는 말로 바꿨으면 될 겁니다. 요즘에 쓰는 한자어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법도가 무너져서 불온한 마음을 품는가 하면 법도에 벗어나는 말을 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제 몸의 우환만 알고 부모의 기른 은혜를 까맣게 잊은 나머지 저 들판과 진펄에 매장되지 못한 시신이 뭐하고 있다?
버려져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버려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장례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장례를 제대로 치러야 하는데 시신이 뭐 버려져 있는 겁니다. 언제 이후에? 임난 이후에, 그러니까 난리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신을 매장하지 않는 이게 뭐일 수는 없어요. 장례 방식이 생겨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원래 장례 방식대로 하지 않고 시신을 그냥 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시신을 매장하지 않는 장례 방식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식견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거늘, 그죠? 무지한 이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지한 이들은 이런 과요에 더 취약하다. 그 다음에 이미 난리 이후에 불온한 마음에다가 뭐 시신도 버리고, 그죠? 등등등 해서 법도가 무시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나고요. 효자의 집안에서 충신을 찾을 수 있는 법인데 어버이를 이처럼 박대한다면, 그러면 어버이를 박대하는 게 곧 효를 실천하지 않는 거고요. 나라를 위해 죽는 사람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효 실천하지 않는 이가 나라를 위해 희생할 리 없다는 얘기도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장례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명확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버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 방식이 생겨났다기보다는, 그죠? 장례 방식을 지키지 않고 시신을 그냥 버리는 상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자, 13번 문제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난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자, 이번에 알 수 있는 것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얘가 나머지를 처리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서 그렇지 답은 좀 쉽게 보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처리하려다가 실수하게 되는 거죠. 일단 선택지 보죠. 자,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들 청각체계의 음성신호가 접속해서 의미가 활성화된다.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들의 의미 활성화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2번 문의가 구체적인 사례로 접근하고 있네요. 슬렌더, 슬렌트의 의미를 구별하려면 발음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단어의 의미 구별에 대한 얘기, 그죠? 그다음에 어떤 단어를 머릿속 어휘 목록에서 선택해서 발화하는 과정, 그러면 선택 발화하는 과정이 숫자 조합 자물쇠의 원리와 연결이 되는가. 그 다음에 4번 보면 특정 단어와 관련되는 신경회로는 그 단어와 소리가 유사한 다른 단어들이 구별될 때까지 활성화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러면 단어의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될 때까지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죠? 구별되고 나서야 뭐 된다? 활성화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이것도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 나와 있는 부분에서요, 칠판에 띄운 부분 찾을 수 있겠어요? 마슬린 윌슨은 어떤 단어를 듣고라고 했을 때 이게 넷째 줄 맨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한번 보시면 마슬린 윌슨은 어떤 단어를 듣고 인식하는 데 필요한 조건에 관련된 실험을 했다. 그는 실험을 통해서 앞부분이 같은 다른 단어들과 어디까지? 구별되는 지점까지 들어야 비로소 어떤 단어가 뭐 된다? 인식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구별되는 단어까지 들어야만, 구별되는 부분까지 들어야만 인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단어의 구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보죠. 예를 들어 슬렌더의 D를 들었을 때 비로소 앞부분이 같은 다른 단어들과 서로 뭡니까? 확실하게 구별되며 이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슬렌트와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면 보세요. 이번에 슬렌더와 슬렌트의 의미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만 들으면 돼요. 어디까지? D를 들었을 때 다른 단어들과 확실하게 구별된다. 그러면 D까지 들었다는 것은 마지막에 뭐는 들은 게 아니에요. 이 R 부분은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분명히 D를 들었을 때 구별된다는 것은 공통되는 부분 말고 달라지는 부분을 들었을 때 이미 구별이 되는 거고,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요거 좀 섬세하게 따져야 되는 거죠. 요 의미도 파악해야 되고요. 슬렌더가 무슨 뜻입니까? 뭐 이거 알 필요는 없죠. 모략, 중상, 비방. 요거. 요거. SLANDER, 그죠? 모략, 중상, 비방.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슬렌트는 뭡니까? 슬렌트. 기울어지다. 뭐 편향되게 생각하다. 아니면 뭐 일종의 그 기울어진 생각, 편견, 이런 것들을 슬렌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뭐 물론 영어 시험에 나오는지는 모르는 단어고,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구별했을 때는 끝까지가 아니라 달라지는 부분, D,
욕이 들으면 구별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청각체계로 들어온 소리가 머릿속 어휘 목록에 해당 항목에 접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한다라는 그러면 의미 활성화로 보세요. 머릿속 어휘 목록이 일종의 뭐예요?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들일 거고, 그 다음에 청각체계로 들어온 소리가 청각체계로 들어온 뭡니까? 음성 신호죠. 그래서 해당 항목에 접속하면은 그것을 뭐한다? 활성화한다. 그래서 살짝 말은 바뀌었지만 1번이 맞는 거죠. 그죠? 요거 알 수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과정 보죠. 이러한 과정, 이 과정은 청각체계로 들어온 소리가 접속해서 활성화하는 과정이 숫자 조합의 원리와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활성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무슨 과정? 발화하는 과정이 숫자 조합 자물쇠의 원리로 설명된다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발화는 아닙니다. 발화는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 하나하나를 뭐라고 해요? 발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발화가 아니라 접속해서 활성화하는 게 금고를 열기 위한 숫자 조합의 원리와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조금 더 보죠. 이와 유사하게 특정 소리 연속치를 요구하는 신경회로들은 진행 중인, 하지만 아직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소리의 연속치로 인해 활성화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슬레는 슬렌더와 슬렌트에 관련되는 신경회로를 정보를 활성화한다. 그럼 뭐예요? 슬렌까지만 발음하면 공통되는 부분만으로 다른 단어들이 모두 뭐 되고 있어요? 활성화되는 거니까 특정 단어와 관련되는 신경회로는 그 단어와 소리가 유사한 다른 단어들이 구별될 때까지 활성화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구별될 때까지 그냥 구별되기 전에 이미 뭐 되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단어들이 구별된다는 것은 달라지는 부분을 듣는다는 얘기인데, 그죠? 근데 이미 달라지는 부분 듣기 전에 공통된 부분만으로 단어들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와 소리가 유사한 다른 단어들이 구별될 때까지 활성화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구별되기 전에 이미 뭡니까?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4번도요, 적절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저 한번 보시고 요 의미를 좀 해석을 해야 되죠. 다음 주에 14번까지 조금 더 볼 건데요. 조금 더 볼 건데 그 다음 주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7회까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8, 9, 10회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뒷부분이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어서요.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8, 9, 10회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법과 작문도 일부 들어갈 거예요. 예. 8, 9, 10회. 그죠? 자, 14번까지 보고요. 우리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죠? 자, 보시면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정약용의 생각인데요. 추론할 수 있는 거니까 핵심을 찾아야겠죠, 핵심을. 그러면 일단 핵심이 나와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9번째 줄입니다. 그죠? 아홉 번째 줄 보면 쭉 읽어볼게요. 구행에. 자, 청렴해야 자애로울 수 있고 자애로운 것이야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니 다사는 백성을 통치하려면 먼저 절용에 힘쓰라고 말한 것이다 해가지고요. 청렴과 절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다산이 말한 청심은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는데 공직자의 기본이고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고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해서 적은 돈이라도 받아서는 안 되고 다산은 청렴이 천하의 큰 장사라 말했다. 청렴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이 남는 일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다산은 청렴한 사람이 진짜 욕심쟁이라고 했다. 왜? 청렴한 사람만이 어디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지위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사람들이 청렴하지 못한 이유를 지혜가 모자란 데서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최고의 지위에 오르려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청렴해야 된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청렴해야만 여기 나와 있는, 그죠? 청렴해야 자유로울 수 있고 자유로워야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죠. 자기가 무력이 많으면 누구로부터 수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을 괴롭혀서 수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렴과 자유가 그런 맥락으로 연결이 되는 걸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1번에 법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관리들이 청렴하고 자유로우면
백성들이 인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일단 청렴하고 자유로우면 백성을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백성들이 인을 이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특히 이런 거죠. 그 밑에서 셋째 줄 보면 다사는 목표가 청렴이었다 책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이는 너무 높은 성현의 이야기이므로 일반인이 뭐의 경지에 이르기 힘들다. 인의 경지에 이르기 힘들다 그랬으니까 이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인을 이루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손에게 물질적인 재산을 남겨주는 공직자는 청렴하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되는 얘기고요. 4번에 지혜로운 관리는 청렴함을 통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그저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이익이 되는 결과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천하의 큰 장사, 큰 이익이 남는 일인데 어디에 오를 수 있다? 최고의 지위에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4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이거는 뭐 공직자로서 꼭 갖춰야 되는 마음가짐이겠죠.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을 정약용 선생이 이미 전달해 주고 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볼 거고요. 다음 주에 숙제, 과제 잘해 오시고, 그죠? 뒷부분에 화작도 들어가 있으니까 크게 부담은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